비릿한 웃음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다. 그의 손에 들린 집게에는 숯불에 새빨갛게 달궈진 작은 망치머리가 붙들려 있었다. 이글거리는 열기가 창고의 공기를 질식시킬 듯이 데웠다. 이수연 이병은 쐐기둥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온몸은 멍투성이었고 그 눈에는 순전한 공포가 가득했다. 놈이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네 애비가 곧 널 구하러 오겠지, 이 계집애야.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네 잿더미나 수습하러 오게 될 거다. 중장은 달궈진 쇠망치를 그녀의 팔 쪽으로 천천히 가져갔다. 살갗이 타들어가기 직전 칙 하고 공기가 타는 소리가 먼저 들려왔다. 놈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말해봐라. 산채로 구워지는 기분이 어떤지. 이수연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바닥에 나뒹구는 무전기에서 심장이 멎을 듯 익숙하면서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절대적인 냉정함으로 가득했다. 한동은 그 맘치 내려놔라.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보다 네가 먼저 죽는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심장부. 차가운 공기만이 감도는 지하 벙커의 전략 지휘 통제실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 위로는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복잡한 군사 암호들과 위성 정보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수십 명의 최정예 장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마치 메트로놈처럼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웠다. 그 중심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앉아있는 사내가 있었다. 육군 대장 이강진. 그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은 그가 오른 자리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북쪽을 향한 위성 지도에 고정되어 있었다. 미세한 움직임 하나, 암호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예리했다. 전쟁 억제와 국가 방위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회의는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작전 참모가 새로운 위협 가능성에 대해 보고하는 순간이었다. 이강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쥔 만년필로 작전 지도 위에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 앉은 다른 장성들 역시 그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바로 그때였다. 그 완벽한 정적을 깨고 그의 군복 안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진동음이 울려 퍼졌다. 일반적인 업무용 휴대전화의 진동과는 다른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지정된 특별한 패턴이었다. 이강진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이 시간에 이 장소로 연락할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의 하나톤인 딸 이수연. 얼마 전 육군에 자원 입대한 이제는 이강진 대장이 아닌 이수연 이병의 아버지로서만 존재하는 이유였다. 주변 장성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가볍게 손을 들어 회의를 중단시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속은 이미 미세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음 처리된 통제실 구석으로 향했다. 전화를 받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수연이냐, 무슨 일이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그가 기억하던 씩씩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아빠.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딸의 목소리 뒤로 낯선 공간의 울림이 느껴졌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텅 빈 창고 같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그리고 딸의 목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다른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알 수 없는 남자의 목소리가 음습하게 끼어들었다. 그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화는 왜 해, 이 새끼가. 얌전히 굴어야지, 안 그래? 이강진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가 무언가 더 말하려던 순간 둔탁한 소리가 퍽 하고 울렸다. 딸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흡! 이강진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포효했다. 어떤 놈이냐, 내 딸에게 손대지 마라. 하지만 그의 경고는 비웃음에 묻혔다.
네 딸, 네가 그 유명한 대장나으리 아빠냐? 딸내미 군생활 편하게 하라고 압력이라도 좀 넣어주지 그랬어.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이 터져나왔다. 파지지직, 공기가 타들어가는 날카로운 소리, 전기 충격기가 작동하는 소리였다. 그리고 곧바로 그의 딸이 지르는 처절한 비명이 그의 고막을 후벼 팠다. 으악! 비명은 길지 않았다. 마치 목이 졸린 것처럼 끔찍한 소리와 함께 중간에 뚝 끊겨버렸다. 그 뒤를 이은 것은 툭 하고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다. 뚜, 뚜, 뚜. 차가운 기계음만이 이강진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의 손에서 단단하게 그지없던 만년필이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잉크가 그의 손바닥을 검게 물들였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핏기가 완전히 사라진 그의 얼굴은 석상처럼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검은 화염이 타오르고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장성들이 얼어붙은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국가의 안보를 논하던 강철 같던 사령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한 마리의 새끼를 잃기 직전에 경노한 호랑이만이 서 있었다. 쾅! 이강진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넘어진 의자가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다. 그는 회의실을 가로질러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의 걸음걸이마다 바닥이 울리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차분하고 지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최미나입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 육군중장 최미나. 그의 아내이자 이수연 이병의 어머니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침착했다. 무슨 일이죠, 장군? 이강진은 마른 입술을 간신히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수연이가 납치된 것 같다. 수화기 너머로 찰나의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혼란이나 충격이 아니었다.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법을 찾아내는 차갑게 분노를 조직하는 시간이었다. 곧이어 들려온 최미나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가웠다. 어디죠? 수연이 자대 위치는? 강원도 철원 7사단.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보고 라인은 사용하지 마세요. 너무 느립니다. 그녀의 판단은 정확하고 빨랐다. 군 내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부 소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강진이 거칠게 대답했다. 그래, 우리가 직접 간다.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다. 수십 년을 군인으로, 부부로, 그리고 전우로 함께한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을 잃고 있었다. 몇 분 후, 합참의장실과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의 문이 거의 동시에 열렸다. 4개의 별과 3개의 별이 달린 전투복이 바닥으로 아무렇게나 벗어던져졌다. 그 위로 낡은 등산복과 평범한 점퍼가 걸쳐졌다. 화려한 계급장이 사라진 그들은 그저 걱정에 휩싸인 평범한 중년 부부의 모습이었다. 지하 주차장, 의전 차량이 아닌 낡고 평범한 국산 세단 한 대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시동을 걸었다. 운전대는 최미나가 잡았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고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조수석에 앉은 이강진은 턱을 굳게 담은 채 창밖의 어둠을 노려보고 있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대화는 없었다. 오직 철원으로 향하는 내비게이션의 기계적인 안내 음성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그들의 눈은 이제 장군의 눈이 아니었다. 하나뿐인 딸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가장 분노한 부모의 눈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맹수의 눈이었다. 밤의 강원도 철원은 도시의 빛 한 점 허락하지 않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차가운 칼바람이 낡은 세단의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살을 애는 듯했다. 차량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곳 너머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 어둠의 끝에 마치 거대한 철옹성처럼 제7보병 사단의 위병 속의 모습을 드러냈다. 환하게 켜진 서치라이트 불빛만이 이곳이 대한민국 최전방의 심장도임을 차갑게 알리고 있었다. 최민아는 천천히 차의 속도를 줄였다. 타이어가 자갈이 깔린 바닥을 지나는 서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강진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위병소의 모습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장군의 위엄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딸을 찾아야 한다는 부모의 절박함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위병소 앞 차단기 너머로 방탄모를 눌러쓴 경계병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총을 어깨에 걸친 채 삐딱하게 서서 다가오는 차량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이 귀찮다는 듯한 태도였다. 최민아가 차를 멈추고 운전석 창문을 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하고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최대한 평범하고 온화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를 냈다. 저 수고하십니다. 면회 좀 왔는데요. 경계병은 대답 대신 턱짓으로 차를 갓길에 대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귀찮음이 가득했다. 차에서 내린 이강진과 최민아가 위병소의 작은 창구로 다가갔다. 안에 앉아있던 병사는 김학철 상병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다. 그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짜증이 배어 있었다. 뭡니까, 이 시간에? 이강진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신히 억누른 분노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수연 이병, 면회하러 왔습니다. 그제야 김학철 상병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위아래로 이강진과 최민아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낡은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자와 겁정에 찌든 얼굴의 아줌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아저씨, 아줌마,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몇 시인 줄은 아세요? 최민아가 다급하게 말했다. 급한 일이라 그렇습니다. 아이와 꼭 통화를 좀 해야 해서요. 김학철은 귀를 후비는 신용을 하며 과장되게 인상을 썼다. 규정상 면회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긴 전화국이 아니에요. 내일 오전에 다시 오시죠. 그의 말투는 마치 벌레를 쫓아내려는 듯했다. 이강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손등에 굵은 힘줄이 튀어나왔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쳐온 군대에서 그의 딸이 복무하는 곳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지금은 그가 대장 이강진이어서는 안 되었다. 그는 그저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여야만 했다. 그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정말 급한 일입니다, 병사. 목숨이 걸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담당 간부라도 연결해 주십시오. 목숨이 걸린 일이라는 말에 김학철의 얼굴에 비웃음이 더욱 짙어졌다. 그는 이 상황이 아주 재미있다는 듯 낄낄거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아저씨, 요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나 봐요. 무슨 목숨씩이나. 따님이 부대에 적응 못하고 꾀병이라도 부리던가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두 사람의 가슴에 박혔다. 최민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말 조심하세요, 병사. 우리는 지금... 김학철이 말을 잘랐다. 그의 눈이 차갑게 번뜩였다. 아줌마가 뭘 안다고 지금 나한테 소리치세요? 여긴 군대입니다. 당신 같은 민간인이 함부로 큰 소리칠 곳이 아니라고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 앞으로 바짝 다가섰다. 그의 얼굴에는 젊은 나이에 걸맞지 않은 권력에 취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리고 이수연 이병, 그 고문관 새끼? 이강진의 눈빛이 순간 섬광처럼 번뜩였다. 고문관. 군대 내에서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고를 치는 병사를 비하하는 멸칭이었다. 자신의 딸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의 이성의 끈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김학철은 두 사람의 표정 변화를 즐기며 말을 이었다. 맨날 혼자 뚱하니 앉아있고 훈련만 하면 픽픽 쓰러지고 그런 애들은 부모가 문제야.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이강진이 이를 악물었다. 그의 턱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의 입에서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듯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금 뭐라고 했나? 김학철은 그 살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이강진의 반음이 재미있다는 듯 더욱 의기양양하게 떠들었다. 왜요, 아저씨? 찔리세요? 부모가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니까 애가 사회성도 없고 군대 와서 민폐나 끼치잖아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부대를 망치는 그 순간이었다. 최미나가 조용히 이강진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여보, 아직 아니에요. 눈빛으로 그녀는 말하고 있었다. 이강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내의 제지가 없었다면 그는 당장이라도 저 위병소의 유리창을 깨고 저 병사의 멱살을 잡았을 것이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간신히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들의 침묵을 김학철은 자신의 승리로 받아들였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자,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가보시죠. 나 바쁜 사람이니까. 그리고 다시는 이딴 식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다음에 또 이러면 상부에 보고해서 군무집행 방해로 처벌받게 할 테니까. 아시겠어요? 그는 마치 선심이라도 쓴다는 듯이 손을 휘휘 내저었다. 대개 딸내미는 우리가 알아서 잘 교육시킬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 교육이라는 단어에 그는 유독 힘을 주어 말했다. 그 말 속에 담긴 악의적인 의미를 이강진과 최미나는 모를 리 없었다. 이강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몸을 돌려 차로 향했다. 최미나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김학철은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보던 영상에 시선을 돌렸다. 시시한 늙은 부부 때문에 시간만 낭비했다고 생각했다. 차에 올라탄 이강진은 핸들을 잡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어깨가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지켜온 조국이 그 안에서 볼마 터지고 있는 부패와 오만이 자신의 딸을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그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최미나가 그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조용히 포겠다. 여보,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눈동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강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중년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다시 대한민국 육군 대장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적을 눈앞에 둔 최상위 포식자의 얼굴이었다. 그는 차의 시동을 끄지 않았다. 대신 그는 천천히 안전벨트를 풀었다. 그리고 다시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최미나도 마음 없이 조수석에서 내렸다. 다시 위병소 앞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들의 걸음에는 수십 년간 군을 지휘해온 자의 무게와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들의 등 뒤로 마치 보이지 않는 폭풍이 몰려오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김학철 상병은 창밖의 움직임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갔던 줄 알았던 중년 부부가 다시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짜증이 솟구쳤다. 그는 창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소리쳤다. 아, 이 양반들이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네. 진짜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라고 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강진이 자신의 낡은 등산복 점퍼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값비싼 물건은 아니었다. 그저 빛바랜 가죽 지갑 안에 들어있는 평범해 보이는 신분증이었다. 김학철은 비웃으며 말했다. 어디서 신분증은 꺼내? 내가 당신들 이름 궁금하다고 했어? 빨리 안 꺼져. 이강진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신분증을 펼쳐 위병소 유리창에 바짝 가져다 댔다. 최미나 역시 그의 옆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나란히 펼쳐 보였다. 서치라이트의 환한 불빛이 두 개의 신분증을 선명하게 비추었다. 신분증 위에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이름과 사진, 그리고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금빛 무궁화 봉오리들이 새겨져 있었다. 김학철 상병의 시선이 그 무궁화 봉오리들에 가닿았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그 옆으로 하나, 둘, 셋.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의 입이 멍청하게 벌어졌다. 그가 낄낄거리던 웃음소리가 목구멍 안에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이강진의 신분증에 새겨진 4개의 별, 그리고 최미나의 신분증에 새겨진 3개의 별, 합쳐서 7개. 대한민국 군의 하늘을 움직이는 7개의 별이 지금 그의 눈앞에 있었다.
그가 아저씨, 아줌마라고 불렀던, 그가 고문관의 부모라며 모욕했던, 그가 벌레처럼 쫓아내려 했던 그 두 사람이 김학철 상병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그저 얼어붙은 채 유리창 너머로 자신을 응시하는 두 사람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은 더 이상 평범한 중년 부부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심판을 내리는 분노한 신의 눈이었다. 위병소의 시간은 멈췄다. 밤을 가르던 차가운 바람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던 산짐승의 울음소리도 그 순간만큼은 모두 사라졌다. 오직 김학철 상병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이 공포로 미친 듯이 울려대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2개의 신분증, 그리고 그 위에 선명하게 박힌 7개의 금빛 별. 김학철의 눈이 타들어갈 것 같았다. 그의 뇌가 눈앞의 정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이건 꿈이다. 악몽이다. 아니면 저 늙은이들이 어디서 훔친 가짜 신분증일 것이다. 그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신분증 사진 속의 얼굴은 지금 자신을 지옥의 심연에서 노려보고 있는 저 두 사람의 얼굴과 정확히 일치했다. 특히 남자의 눈빛. 사진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 유리창 너머에서도 그 강철 같은 눈빛은 변함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방금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아저씨, 아줌마, 고문관 새끼,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알아서 잘 교육시킬 테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거대한 바위가 되어 그의 온몸을 짓누르는 듯했다. 숨이 막혔다.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쏠리며 머리가 텅 비어버리는 느낌. 그가 아저씨라고 불렀던 남자는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이자 합참의장 후보 영순이 육군 대장 이강진이었다. 그가 아줌마라고 불렀던 여자는 국방부의 브레인이자 여성 장군의 신화 육군 중장 최민아였다. 4개의 별과 3개의 별. 대한민국 군을 움직이는 하늘 그 자체였다. 김학철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변명이라도 사죄라도 무엇이든 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혀는 굳어버렸고 성대는 기능을 잃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유리창 너머의 이강진은 더 이상 낡은 등산복을 입은 평범한 중년 남성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산맥 그 자체였다. 그의 어깨는 태산을 짊어진 듯 넓었고 그의 눈빛은 만년설처럼 차가웠다. 최민아 역시 걱정에 찌든 어머니의 얼굴을 지우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리한 칼날 같은 지성과 그 무엇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냉혹한 의지만이 남아있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부모가 아니었다.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당한 최상위 포식자였다. 김학철의 손에 들려있던 상황일지 클립보드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그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차단기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차단기 개표 버튼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몇 번이나 버튼을 놓쳤다. 덜덜거리는 손끝이 플라스틱 버튼 위를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다. 그때였다. 이강진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는 위병소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절대적인 힘을 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선고였다. 문을 열어라. 그 한마디에 김학철의 온몸이 튕겨 오르듯 반응했다. 그는 거의 비명을 지르며 버튼을 내리쳤다. 끼익! 묵직한 쇳소리와 함께 신과 인간의 세계를 가르던 차단기가 아주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김학철은 숨을 헐떡이며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부동자세로 섰다. 하지만 이강진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위병소 내부를 훑어보았다. 컴퓨터 모니터에 떠있는 보던 영상의 흔적,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컵라면 용기, 그 모든 것이 이 부대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최민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 같았다.
당직 사령에게 지금 즉시 여기로 오라고 전해. 아니, 사단장에게 직접 보고해. 김학철은 마치 채찍을 맞은 것처럼 몸을 떨었다. 그는 경련을 일으키는 손으로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른 나머지 수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는 짐승처럼 기어가 수화기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사단장 직통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잠이 덜 깬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누구야? 사단장 조태웅 소장이었다. 이 시간에 위병소에서 직접 전화가 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김학철의 입에서 인간의 목소리라고 할 수 없는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사단장님, 여기 위병소입니다. 조태웅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미쳤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당직 사령은 뭐하고? 김학철은 거의 울부짖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별이 떴습니다. 7개입니다. 사단장님. 수화기 너머로 찰나의 정적이 흘렀다. 7개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조태웅은 즉시 이해했다. 그는 군인 생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정적을 깬 것은 그가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며 내는 쿵 하는 둔탁한 소리였다. 그리고 곧바로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고함과 함께 무언가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는 소리가 들려왔다.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다. 그 짧은 통화가 끝난 후 부대 전체가 깨어나는 듯했다. 가장 먼저 위병소 바로 옆에 위치한 5분 대기조 막사의 불이 번개처럼 켜졌다. 그리고 곧이어 멀리서부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나가 아니었다. 수십 개의 사이렌이 밤의 정적을 찢어발기며 위병소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군화 발자국 소리, 다급하게 외치는 고함 소리들이 뒤섞여 마치 전쟁이 터진 듯한 혼돈이 부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을 멀게 할 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사단장 지휘 차량이 타이어가 찢어질 듯한 마찰음을 내며 위병소 앞에 급정거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조태웅 소장이 거의 굴러나오다시피 했다. 그는 전투모를 쓸 시간도 없었는지 머리는 까치집을 한 채였다. 전투복 상위는 단추가 몇 개 풀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려 이강진과 최민아를 향해 달려왔다. 그는 두 사람의 몇 걸음 앞에서 흙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허리를 숙이며 경례를 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초성, 필승, 대장님, 중장님, 이 밤중에 어인일로 여기까지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하지만 이강진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그는 조태웅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김학철 상병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강진이 조태웅에게, 아니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선언하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끝내는 심판관의 목소리였다. 저자의 계급장을 지금 당장 떼라. 조태웅은 잠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바로 그는 헌병대장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못 들었나? 당장 저놈 계급장을 떼어내! 헌병 2명이 달려들어 김학철의 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다. 한 명이 그의 가슴에 붙은 상병 계급장을 찍 하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뜯어냈다. 김학철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마치 영원히 빠져나간 인형 같았다. 이강진의 다음 명령이 떨어졌다. 저자를 상관 모욕 및 직무 유기 혐의로 당장 체포해. 헌병대장이 직접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꺼내들었다. 철컥. 금속성의 날카로운 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김학철의 군생활, 아니 그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수갑이 채워진 김학철은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나갔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여전히 멍한 눈으로 이강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려 했던 것 같았지만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소란의 중심이었던 김학철이 사라지자 위병소 주변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조태웅 소장을 비롯한 모든 장병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듯했다. 그때 이강진이 마침내 조태웅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을 마주한 조태웅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저것은 인간의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그 죄를 심판하는 신의 눈빛이었다. 이강진이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조태웅 소장. 네, 대장님. 귀관을 지휘 책임 및 감독 소호를 물어 지금 이 순간부로 지휘 해제한다. 조태웅의 눈이 절망으로 크게 뜨였다. 대장님, 그건 내 딸은 어디 있나? 이강진의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려는 얼음보다 차가운 질문만이 존재했다. 그 질문 앞에 조태웅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7개의 별이 뜬 밤, 그것은 심판의 시작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위병소 주변은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분노의 에너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직위 해제된 조태웅 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어깨 위에 달려있던 2개의 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다. 이강진은 더 이상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 딸의 행방뿐이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헌병대장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10분 주겠다. 부대 전체를 이 잡듯 뒤져서 이수연 이병을 찾아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치면 너희 모두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과장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닌 기정사실의 통보였다. 헌병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목이 터져라 외치며 무전기에 명령을 내렸다. 총원 비상, 지금부터 부대 전체를 수색한다. 모든 막사, 창고, 사무실, 단 한 곳도 빼놓지 마. 이수연 이병을 찾아라. 지금 당장. 그의 명령과 함께 멈춰있던 부대가 다시 한번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백 명의 헌병과 병사들이 쏟아져 나와 각자의 구역으로 흩어졌다. 군화가 아스팔트를 때리는 소리, 막사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 다급하게 서로를 부르는 고함 소리가 밤의 정적을 다시 한번 갈갈이 찢었다. 이강진과 최민아는 사단장실로 자리를 옮겼다. 방의 주인이었던 조태웅은 이제 죄인처럼 문 옆에 서 있을 뿐이었다. 이강진은 사단장 의자에 앉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밖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최민아는 책상 위에 놓인 부대 배치도를 꼼꼼히 살피며 수색 작전의 허점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그 어떤 컴퓨터 분석보다도 정확했다. 시간이 피를 말리는 듯 흘러갔다. 1분, 2분, 7분이 지났을 때였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찾았습니다. 동쪽 폐창고에서 이수연 이병을 발견했습니다. 이강진의 몸이 번개처럼 돌아섰다. 그가 무전기를 붙잡고 외쳤다. 상태는? 의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온몸에 타박상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강진은 방을 뛰쳐나갔다. 최민아도 그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수십 년 전 최정예 특임대에서 함께 복무했던 시절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불란했다. 동쪽 폐창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밝은 건물 안은 차갑고 음습한 공기로 가득했다.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내부를 비추고 있었다. 그 중앙에 이수연이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얼굴 곳곳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두려움에 떨고 있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핏발이 선 눈으로 자신을 둘러싼 혼란을 묵묵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만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수연아. 최민아가 달려가 딸을 부축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강진은 딸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멍든 얼굴을 쓸어주었다. 그의 거친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드러웠다. 그의 눈에 아주 잠깐 아버지로서의 고통과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였다. 그는 다시 냉혹한 지휘관으로 돌아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누가 그랬지?
이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학철 상병 혼자가 아니에요. 이강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설명해봐라. 아는 대로 전부. 의무병들이 들 것을 들고 달려왔지만 쇠미나가 손짓으로 막았다. 그녀는 지금 딸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진실을 털어놓을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수연은 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단순한 괴롭힘이나 폭행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그녀는 숨을 골랐다. 창고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그들은 저에게 무언가를 운반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운반? 최미나가 되물었다. 그녀의 눈빛이 예리하게 번뜩였다. 무엇을, 어디로? 봉투였습니다. 서류 봉투요. 위병소 근무가 끝나면 부대 밖 민간인에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이수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다. 제가 거절하자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명령이라고, 거역하면 군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강진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군인과 민간인이 연루된 명백한 불법 거래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김학철 상병의 오만함, 조태웅 소장의 무능함, 그리고 딸에게 가해진 비정상적인 폭력,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더 거대한 무언가가 있었다. 이강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 민간인이 누군지 아나? 봉투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이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신축 병영생활관 공사와 관련된 거라고 했습니다. 자재, 납품, 그런 단어들을 들었습니다. 신축 병영생활관.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최미나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녀는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서 군의 모든 주요 건설 사업을 꿰뚫고 있었다. 7사단의 신축 병영생활관 사업은 최근 부실 자재 사용과 공사 지연 문제로 내부 감찰팀의 비공식적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번번이 수사가 중단되었던 바로 그 사업이었다. 그녀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이건 건설 비리예요. 김학철 상병은 그저 꼬리에 불과해요. 그 뒤에 이 비리를 주도하는 더 큰 세력이 있는 겁니다. 이수연이 힘겹게 덧붙였다. 김상병의 직속상관인 박중사도 한패였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김학철 상병이 그렇도록 오만하고 아나무인이었던 이유. 그는 자신의 뒤에 사단장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비리의 보호막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들은 부대에 갓 전입 온 조용하고 힘없는 이수연 이병을 자신들의 범죄에 이용하려 했다. 그녀가 거절하자 그들은 폭력으로 그녀를 굴복시키려 했다. 그들이 단 하나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힘없어 보이는 이등병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라는 사실뿐이었다. 이강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처음 위병소에서 느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정의 분노가 딸을 향한 부성애에서 비롯된 뜨거운 분노였다면 지금의 분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 조직이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얼음처럼 차갑고 무거운 분노였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조태웅을 돌아보았다. 조태웅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강진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자네 관할부대에서 이런 추악한 비리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자네는 일개 상병놈의 농간에 놀아나 내 딸이 다치도록 방치했어.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조태웅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쳤다. 이것은 단순히 지휘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다. 이건 이적행위나 다름없어. 이강진은 선언했다. 이 부대의 뿌리부터 가지 끝까지 썩어빠진 부분은 전부 도려낼 것이다. 단 한 놈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의 선언과 함께 두 번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김학철 상병의 체포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거대한 비리의 실체를 향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사단장실은 이제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임시 전쟁 지휘 본부가 되어 있었다. 밤샘 수사로 수사관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와 텅 빈 커피잔만이 가득했다.
공기 중에는 진실을 향한 집요함과 짙은 담배 연기가 뒤섞여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김학털 상병과 그의 직속상관이었던 박중사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졌다. 그들의 오만함은 7개의 별이라는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들이 아는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진술은 정확히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신축 병영생활관 공사를 맡은 민간 건설업체 대진건설의 사장이었다. 국방부 직속 특별수사팀이 즉시 투입되었다. 새벽이 밝아오기도 전에 대진건설의 사무실과 사장의 자택은 샅샅이 압수수색되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이중 장부, 위조된 자재납품서, 그리고 검은 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기록된 비밀 장부가 발견되었다. 장부에는 부대 간부들에게 상납된 뇌물의 액수와 날짜가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마치 자신들의 범죄를 자랑이라도 하듯 치밀하고 대담한 기록이었다. 사건은 전형적인 군납 건설 비리로 종결되는 듯 보였다. 썩어 빠진 군 간부들과 그들에게 기생하며 배를 불린 악덕업자의 추악한 결탁. 수사팀은 승리를 예감했다. 하지만 이강진과 최민아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의 수십 년 군 생활에서 비롯된 날카로운 직감은 이 사건이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무언가 거대한 그림자를 감추기 위한 교묘하게 설계된 연극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최민아는 압수된 비밀장부의 사본을 넘겨받아 밤을 새워가며 직접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그 어떤 컴퓨터보다도 정확하게 비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그녀는 뇌물로 상납된 돈의 총액과 건설사가 부풀린 공사비의 총액을 대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찾아냈다.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불일치를. 그녀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녀는 손에 쥔 펜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규칙적인 소리가 그녀의 깊은 사고를 대변하고 있었다. 여보. 그녀가 나지막이 이강진을 불렀다.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던 이강진이 고개를 돌렸다. 최민아가 모니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중요한 발견을 앞둔 학자처럼 차분하고 날카로웠다. 이상해요. 돈이 비어요. 돈이 빈다고? 네. 장부상으로 횡령한 금액과 간부들에게 뇌물로 뿌려진 돈의 액수가 맞지 않아요. 중간에서 거액의 자금이 사라졌어요. 아주 깨끗하게. 그녀는 키보드를 몇 번 더 두드렸다. 대진건설의 또 다른 계좌 내역이 화면에 떠올랐다. 그것은 수사팀이 단순 경비 처리 계좌로 보고 지나쳤던 아주 평범해 보이는 법인 계좌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기이한 거래 내역이 숨어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거액의 돈이 꾸준히 한 곳으로 송금되고 있었다. 이강진이 다가와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돈이 흘러들어간 곳의 이름은 건설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생뚱맞은 이름이었다. 넥서스 테크, 최민아가 말했다. 넥서스 테크, 최근 몇 년 사이 급부상은 방위산업체입니다. 주로 무인 드론의 통신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곳이죠. 건설업체가 최첨단 방위산업체에 매주 거액의 돈을 송금하고 있었다. 명목은 소프트웨어 자문료였다. 건물을 짓는 회사가 드론 통신 소프트웨어에 대해 무슨 자문을 받는단 말인가. 그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거래였다. 말도 안 되는 위장이었다. 이강진의 입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미끼였군. 최민아도 그의 생각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완벽한 미끼예요. 순간 사단장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사관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들이 쫓고 있던 건설 비리는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아니, 일각조차 아니었다. 그것은 진짜 범죄를 감추기 위해 수사팀의 시선을 끌도록 의도적으로 던져진 미끼였다. 만약 이 사건이 평범한 수사팀의 손에 넘어갔다면 그들은 대진건설 사장과 몇몇 부패한 간부들을 구속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을 것이다. 모두가 만족하는 성공적인 수사 결과라고 자축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괴물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나라를 좀먹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강진과 최민아를 잘못 건드렸다. 그들은 호랑이의 새끼를 건드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강진은 즉시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적의 실체를 마주한 지휘관의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넥서스 테크, 저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을 가져와 설립자, 주주 명단, 임원진, 최근 수주한 모든 군사계약 내역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수사팀이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규모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국방부 감사실과 국군 방첩사령부까지 동원되었다. 사건의 성격이 단순 비리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한 스캔들로 격상된 것이다. 넥서스 테크에 대한 정보가 속속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 넥서스 테크는 완벽한 회사였다. 젊고 유능한 공학자들이 모여 설립한 대한민국 북방기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한 기업. 최근 몇 년간 군의 여러 첨단 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회사의 고문 명단에서 익숙한 이름이 발견되었다. 몇 년 전 예편한 육군 고위 장성 출신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현재 지위 해제된 조태웅 소장의 직속 상관이자 이강진과는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왔던 정치적 라이벌 중 한 명이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강진과 최민아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대화는 필요 없었다. 눈빛만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것은 무기 도입 비리 사건이다. 건설 비리는 이 거대한 무기 비리의 자금을 세탁하고 만에 하나 수사가 시작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자 연막에 불과했다. 대진건설은 뇌물을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을 자물료라는 명목으로 넥서스 테크에 보냈다. 넥서스 테크는 그 돈으로 군 고위층의 로비를 벌여 자신들의 불량하고 성능 미달인 무기 시스템을 군에 납품해왔던 것이다. 자신들의 딸이 휘말렸던 폭행 사건은 이 거대한 반역 행위의 가장 작은 파편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작은 파편 때문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적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평범한 이등병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핵이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강진은 굳게 닫혀있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들어와 지휘본부에 탁한 공기를 몰아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여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핏빛 여명이었다. 그의 눈은 이제 더 이상 분노로 타오르지 않았다. 그저 끝을 알 수 없는 시면처럼 차갑고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을조렸다. 전쟁이군. 이것은 국가의 심장부에서 조국을 배신한 역적들을 향한 이강진의 선전포고였다. 사단장실을 가득 채웠던 수사의 열기는 넥서스 테크라는 이력 앞에서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나 놀라움이 아니었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발견하고 그 수면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본체의 거대함에 압도된 그런 종류의 전율이었다. 수사관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굳은 채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건설 비리에서 무기 비리로 순식간에 판이 커져버린 사건의 규모를 따라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강진과 최민아의 생각은 그들보다 몇 발자국 더 앞서 나가고 있었다. 무기 비리. 분명 거대한 사건이었다. 불량 무기 납품은 수많은 장병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국방력을 좀먹는 최악의 덤죄 중 하나다. 그러나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마치 화려한 서커스에 관객들의 시선을 빼앗긴 채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진짜 마술을 놓치고 있는 듯한 기분. 그들의 직감은 이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 같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건설 비리나는 미끼, 그리고 그 미끼를 물자 드러나는 무기 비리라는 본무대. 만약 이 본무대조차도 진짜 무언가를 가리기 위한 또 다른 연극이라면 이강진은 의무실에 있는 딸을 찾아갔다. 최민아가 그의 뒤를 따랐다. 이수연은 간이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군의관의 응급처치 덕분에 외상은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장을 응시하며 방금 전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되새기고 있는 듯했다. 이강진은 딸의 침대 옆에 조용히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장군의 위엄 대신 오직 아버지의 고통과 사랑만이 남아있었다. 최민아는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이강진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드럽고 따뜻했다. 수연아, 괜찮으냐? 이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이강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어떤 말로 딸을 위로해야 할지, 어떤 말로 이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고르고 있었다. 수십만 대군을 지휘하는 그였지만 다친 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은 세상 그 어떤 작전보다도 어려웠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빠가 조금 더 자세히 물어봐도 되겠니? 널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아주 작은 실마리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단다. 이수연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두 사람의 눈에 담긴 깊은 고뇌와 걱정을 그녀는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낼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 그녀는 결심한 듯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건 전부 말씀드릴게요. 최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들이 너에게 운반하라고 했던 봉투 말이다. 혹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조금이라도 짐작하는 건 없었니? 무게라던가 만져지는 느낌이라던가. 이수연은 눈을 감고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다. 김학철 상병이 비웃는 얼굴로 그녀에게 던졌던 그 봉투. 그녀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의 감촉. 서류 봉투였습니다. 노란색의 평범한 대봉투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안에 든 건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강진의 눈이 번뜩였다. 어떻게 알았지?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무언가 단단하고 묵직한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손에 쥐었을 때의 무게감은 예상 밖이었어요. 그녀는 기억을 짜내려 애썼다. 제가 그걸 받기를 거부하자 김상병이 제게 그걸 던졌습니다. 제가 피하는 바람에 그게 바닥에 떨어졌어요. 소리가 났나? 네, 소리가 났습니다. 이수연의 목소리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그녀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기억해낸 듯했다. 둔작한 소리였습니다. 철컥하는 그런 소리요. 마치 쇠붙이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녀의 눈이 커졌다. 맞아요. 봉투가 찢어지면서 모서리 부분이 살짝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똑똑히 봤어요. 이강진과 최미나는 동시에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지휘실의 그 어떤 보고서보다도 지금 딸의 증언이 더 중요했다. 이강진이 숨을 죽이며 물었다. 무엇이었지? 무엇을 보았나? 이수연은 자신의 기억이 정확한지 확인하려는 듯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검은색의 원통형 물건이었습니다. 표면은 거칠게 가공되어 있었고 군용 장비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더 정확한 표현을 찾았다. 전술용 손전등 같았습니다. 특임대에서 사용하는 아주 단단하고 무거운 그런 종류요. 전술용 손전등.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최미나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내리치는 듯한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이강진 역시 그 의미를 즉시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전술용 손전등. 하지만 서류 봉투에 담겨 민간인에게 몰래 전달해야 하는 물건. 그리고 그 거래의 배후에는 최첨단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넥서스 테크가 있다. 모든 조각들이 끔찍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건설 비리는 연막이었다. 무기 비리는 위장이었다. 그들이 거래하려던 것은 돈이나 불량 무기 따위가 아니었다. 그들이 거래하려던 것은 정보였다. 최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손전등으로 위장한 외장 하드드라이브. 그렇다. 군사 기밀을 담은 대용량 저장 장치. 외부의 충격에도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단단한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진 군용 외장 하드. 그것을 가장 흔하고 의심받지 않을 법한 군용품인 전술용 손전등의 모양으로 위장한 것이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했다. 이강진의 머릿속에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스쳐 지나갔다.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 작계 5027, 대한민국 전군의 통신을 관장하는 군사 암호체계 B2CS, 아니면 넥서스 테크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KF-21의 핵심 항공전자 기술 데이터.
그 어떤 것이든 적국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대한민국의 안보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비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반역이었다. 조국을, 동료들을, 그리고 국민들을 적에가 팔아넘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이적행위였다. 이강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사리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하드 드라이브는 아직 부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것이 부대 밖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다. 그는 의무실을 나와 곧장 취조실로 향했다. 최민아도 그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의 걸음걸이에는 조국을 배신한 역적들을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겠다는 서슬퍼런 결의가 담겨 있었다. 취조실 안, 김학철 상병과 박중사는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연루된 사건의 진짜 실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돈 심부름을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이강진은 그들을 지나쳐 별도로 격리되어 있던 조태웅 소장의 앞으로 다가갔다. 조태웅은 이강진의 눈에 담긴 살길을 보고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이강진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오는 소리처럼 낮고 위협적이었다. 말해라. 그 물건, 지금 어디에 있지? 조태웅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시키는 대로 병력 관리만 편하게. 니놈의 상관이 누구냐? 이강진의 목소리가 취조실의 공기를 찢었다. 니놈에게 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니놈의 뒤를 봐주고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조태웅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차마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름이 가진 무게와 권력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강진의 눈빛 앞에서 그 어떤 권력도 무의미했다. 이강진은 그의 멱살을 잡아챘다. 4개의 별을 단 대장이 2개의 별을 단 소장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군 역사상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오직 역적을 심판하려는 처형자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배신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이강진이 으르렁거렸다. 이것이 니놈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조태웅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는 무너졌다. 그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며 이강진의 군화 끝에 매달렸다. 그의 입에서 마침내 모든 악의 근원인 그 이름이 절규처럼 터져나왔다. 한동훈 중장님이십니다. 한동훈, 합참 작전본부장, 그리고 이강진의 가장 강력한 정적이자 차기 합참의장 자리를 놓고 다투는 숙명의 라이벌. 모든 것이 마침내 하나로 맞춰졌다. 이 모든 음모의 정점에는 바로 그가 있었다. 그는 단순히 정치적인 야심을 위해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조국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이강진은 조태웅을 뿌리쳤다. 그는 더 이상 그에게서 들을 말이 없었다.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복도 끝에서 새벽의 차가운 빛이 스며들어 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더 이상 희망의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내야만 하는 잔혹한 심판의 시간을 알리는 빛이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조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피 튀기는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의 승자는 단 한 명뿐이어야만 했다. 한동훈. 조태웅의 입에서 그 이름이 터져나온 순간 취조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얼어붙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모든 배신의 시작이자 끝을 알리는 거대한 악의 상징이었다. 이강진의 가장 강력한 정적, 군 내부의 권력 다툼에서 항상 그의 반대편에 서 있던 남자. 그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조국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이강진은 한동훈의 얼굴을 떠올렸다.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뱀처럼 차가웠던 남자. 그 미소 뒤에 이토록 끔찍하고 추악한 반역의 칼날을 숨기고 있었 줄이야. 분노가 피처럼 뜨겁게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심판의 시간은 시작되었다. 이강진은 취조실을 나와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국군 방첩사령부 요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을 깎아 만든 칼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 즉시 조태웅 소장과 대진건설 대표 김 사장을 직권남용 및 이적주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위병소에서 체포한 김학철 상병도 동일 혐의를 적용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검은 제복을 입은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철컥, 철컥, 차가운 수갑이 연달아 채워지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조태웅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끌려갔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2개의 별이 초라하게 빛을 잃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대진건설 김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절규하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요원 2명에게 제압당해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그들이 쌓아올린 부패의 성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심장부, 국방부 청사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오피스텔의 펜트하우스. 거대한 통유리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방 안의 2 남자는 그 아름다운 풍경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한 명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와인잔을 우아하게 흔들고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지적인 안경 너머로 냉혹한 야심이 번뜩이는 남자. 합참 작전본부장 한동훈 중장이었다. 그의 앞에는 값비싼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다. 넥서스 테크의 대표 박진섭. 그는 감정이 거세된 듯한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스마트 패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한동훈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나른한 목소리로 물었다. 거래는 어떻게 되어가나? 박진섭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기계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 밤 12시에 7사단 위병소 앞에서 물건을 넘겨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다.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한동훈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연락이 없다고? 김학철 상병 녀석이 또 사고라도 친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귀찮은 벌레를 대하는 듯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에게 김학철이나 조태웅은 그저 쓰고 버릴 장기말에 불과했다. 박진섭이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약속된 비상 연락망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마치 7사단 전체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한동훈의 얼굴에서 나른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번득였다. 그는 군통신 체계의 전문가였다.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부대 내에 통제된 작전이 개시되었다는 뜻이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자신의 군용보안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7사단장 조태웅의 직통번호였다. 뚜루르, 뚜루르. 평소 같았으면 2번 울리기도 전에 받았을 전화였다. 하지만 오늘은 기나긴 신호음만이 그의 귓가를 차갑게 울릴 뿐이었다. 한동훈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그가 전화를 끊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딸깍. 수화기 너머에서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조태웅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감정이라고는 한 톨도 섞이지 않은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다. 국방부 특별수사팀입니다. 조태웅 소장은 현재 직무와 관련된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용건이 있으시면. 한동훈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특별수사팀. 그 단어가 그의 뇌리를 망치처럼 내리쳤다. 모든 것이 끝났다. 들켰다. 박진섭이 그의 표정을 읽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한동훈은 대답 대신 손에 쥐고 있던 와인잔을 벽난로에 던져버렸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값비싼 크리스탈 잔이 산산조각 났다. 붉은 와인이 마치 피처럼 하얀 대리석 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온화한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궁지에 몰린 맹수의 잔혹한 광기만이 남아있었다. 그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이강진, 그 개자식. 그는 모든 것을 즉시 깨달았다. 단순한 감찰이나 내부 조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자신을 노리고 들어온 이강진의 함정이었다. 이강진이 어떻게 이 일을 알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왔다는 사실이었다. 박진섭은 그 상황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스마트 패드를 내려놓고 안경을 고쳤었다. 하드 드라이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넘어가면 우린 끝입니다. 아직 부대 안에 있을 거다. 한동훈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들은 아직 물증을 찾지 못했어. 그래서 조태웅을 먼저 친 거겠지. 자백을 받아내려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방안을 서성했다. 그의 머리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탈출구는 없었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육군 대장 이강진의 수사망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이강진이 스스로 수사망을 거두게 만드는 것, 그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 그리고 그를 협상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한동훈의 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의 눈에는 지옥의 악마와도 같은 섬뜩한 빛이 떠올랐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진섭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박 대표, 자네, 이강진의 가장 큰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나? 박진섭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강직함입니까? 한동훈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그의 갑옷이지 약점이 아니야. 그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도시 전체를 자신의 발 아래 둔 왕처럼. 그의 목소리는 뱀이 속삭이는 소리처럼 낮고 사악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박진섭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7사단에 복무 중인 그의 딸 이수연 이병. 박진섭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커졌다. 그는 한동훈의 계획을 즉시 이해했다. 그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금단의 수였다. 한동훈이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한 짐승의 본능만이 남아있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인력을 동원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밤 안에 이수연 이병을 확보해. 확보. 그것은 납치를 의미하는 그들만의 암호였다. 이제 판이 뒤집혔다. 더 이상 비밀거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이강진과 한동훈 두 사람의 모든 것을 건 잔혹한 전쟁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가장 첫 번째 희생양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한 명의 이등병이 지목되고 있었다. 한동훈. 그 이름이 이강진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타올랐다. 수십 년 군 생활 동안 그는 수많은 적을 상대해왔다. 철책 너머의 주적, 테러리스트, 내부의 부패 세력까지. 하지만 그 어떤 적도 지금의 한동훈만큼 그의 심장을 차갑게 만들지는 못했다. 같은 제복을 입고 같은 깃발 아래 조국을 맹세했던 전우. 그의 등 뒤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꽂은 배신자. 이강진의 얼굴은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초당 수억 번의 연산을 수행하는 슈퍼컴퓨터처럼 수많은 변수와 시나리오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대담하지만 결코 무모하지 않다. 그는 교활하고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퇴로를 몇 개씩은 만들어두는 자다. 자신이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한동훈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도주? 아니다. 너무 이르다. 아직 그에게는 시간이 있다. 증거인멸? 당연히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단 하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변수를 만드는 것. 이강진 자신을 이성적인 지휘관에서 감정에 휘둘리는 아버지로 끌어내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변수. 순간 이강진의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심장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수연이!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그는 즉시 의무실에 연결된 비상 인터폰을 집어들었다. 의무실! 당장 내 딸의 상태를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한 다급함으로 가득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군의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장님, 방금 전 갑자기 정전이... 그리고... 군의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이강진의 목소리가 지휘실 전체를 울렸다. 똑바로 보고해! 이수연 이병이 사라졌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지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이강진의 눈이 이글거리는 숯처럼 타올랐다. 왔구나.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다. 한동훈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민아가 자신의 입을 막았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사관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얼어붙은 채 이강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분노, 절망, 공포, 그 모든 감정이 폭풍설암 그의 내부에서 휘몰아쳤지만 그는 그것을 단 하나도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욱 차갑게, 더욱 냉정하게 가라앉았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단 1초라도 이성을 앞서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이것은 이제 수사가 아니었다. 한동훈과의 오직 두뇌와 의지만으로 맞서는 잔혹한 체스 게임이었다. 이강진은 지휘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작전지도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눈은 7사단 부대와 그 주변 지형을 미친 듯이 훑고 있었다. 보고해. 납치 당시의 모든 상황을 단 하나도 빼놓지 말고. 방첩사 요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정확히 5분 전 의무실을 포함한 부대 동쪽 구역 전체에 약 30초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비상전력이 투입되기 직전 복면을 쓴 괴한 2명이 의무실에 침입, 군의관을 제압하고 이수연 이령을 끌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동 경로는 CCTV 기록이 모두 끊겨 추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부대 동쪽에 가장 취약한 철책을 절단하고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SUV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진의 손가락이 지도 위에 한 지점을 가리켰다. 동쪽 철책. 그곳은 산악지형과 인접해 있어 감시가 가장 허술한 곳이었다. 사전 답사가 없었다면 결코 알 수 없는 완벽한 침투 및 도주로였다. 이것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다. 차량은 즉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인근의 모든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소용없다. 이강진이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희망을 차단하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그들은 이미 차를 버렸을 거다. 한동훈은 그렇게 뻔한 흔적을 남길 자가 아니야.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한동훈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한동훈이라면 이강진의 딸이라는 가장 위험하고도 강력한 인지를 손에 넣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가능성은 여러 가지였다. 첫째, 서울과 같은 대도시로 잠입하는 것. 하지만 그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이미 전국의 모든 검문망이 가동되었을 것이다. 둘째, 북쪽으로의 월북. 가장 확실한 탈출구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 북과의 접선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셋째, 항구를 통한 해외 밀항.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 이강진의 눈이 번쩍 뜨였다. 시간. 그렇다. 한동훈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완벽한 탈출을 준비할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당분간 몸을 숨길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다. 이강진의 수사망이 미치지 못하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곳. 그의 시선이 다시 지도로 향했다. 그는 부대 내부가 아닌 부대 주변 지역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산, 강, 민간인 마을. 아니, 이런 곳이 아니다. 한동훈은 군인이다. 그는 군사시설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는 군의 허점을 파고들 것이다. 이강진의 손가락이 지도의 한 구석을 천천히 훑어내려갔다. 그곳은 부대 남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잊혀진 땅이었다. 과거 냉전 시대의 대규모 기갑부대의 훈련장으로 사용되었지만 군축 이후 폐쇄되어 20년 넘게 방치된 곳. 지도상에는 그저 9.3 훈련장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었다. 이강진의 뇌리에 오래전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10여 년 전 한동훈과 함께 합동 작전 계획을 수립하던 시절의 일이었다. 적의 특수부대가 후방에 침투했을 경우를 가정한 도상훈련. 그때 한동훈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군의 폐쇄된 구막사나 버려진 훈련시설을 은신처로 활용하는 전술을 제안했다. 그의 논리는 간단했다.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하다. 적들은 우리가 버린 곳을 다시 돌아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테니까. 바로 적이다. 이강진의 눈빛이 확신으로 가득 찼다. 9.3 훈련장.
그곳에는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수십 개의 낡은 창고와 정비고가 남아 있었다. 부대와는 충분히 거리를 두고 있어 초기 수색망에서는 벗어나 있다. 동시에 동해안의 작은 항구로 이어지는 비포장 군사도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 인지를 붙잡아두고 협상을 벌이며 동시에 탈출을 준비하기에 최적의 장소. 이것은 한동훈의 방식이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최민아를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남편의 눈빛만 보고도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의 눈빛이 당신이 옳아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강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방첩사 요원이나 헌병대장에게 명령하지 않았다. 이것은 공식적인 군의 지휘 계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전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보안 스마트폰을 꺼내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신호음과 함께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단결, 말씀하십시오, 장군님. 제707 특수임무단,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 그리고 이강진이 단장으로 복무했던 그의 친정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현재 707을 이끌고 있는 그의 직속 후배였다. 이강진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오는 소리처럼 낮고 차가웠다. 비공식 작전이다. 지금부터 내 말은 명령이자 유언이다. 그는 작전 지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렀다. 목표 93 훈련장 폐창고. 반역자 한동훈과 그의 수하들이 내 딸을 인질로 잡고 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놀라움이나 혼란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전설적인 지휘관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전화를 걸었는지를 이해하는 무거운 침묵이었다. 곧이어 어떤 망설임도 없는 대답이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최정예 알파팀 5분 내로 출동 준비 완료하겠습니다. 좌표를 보내주십시오. 이강진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그에게 영광이자 동시에 무거운 족쇄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다. 그는 더 이상 합참의 대장이 아니었다. 그는 지휘실을 나와 자신의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다. 전투복, 방탄조끼, 그리고 그의 손때가 묻은 낡은 권총 한 자로. 그는 직접 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생각이었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조국을 배신한 짐승을 향한 가장 외롭고 잔혹한 사냥이.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오래된 먼지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버려진 창고 안. 천장에 매달린 낡은 백열대 하나가 위태롭게 깜빡이며 두 남자의 그림자를 거대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쐐기둥에 묶인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이수연의 얼굴 위에서 마치 죽음의 사신처럼 어른거렸다. 한동훈의 얼굴에는 잔인한 희열이 가득했다. 그는 이 상황을, 이 모든 과정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집게에는 숯불에 새빨갛게 달궈진 작은 망치머리가 붙들려 있었다. 이글거리는 열기가 창고의 공기를 질식시킬 듯이 데웠다. 그 옆에는 넥서스 테크의 대표 박진섭이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그 렌즈는 차가운 유리 눈알이 되어 이수연의 고통을 탐욕스럽게 빨아들이고 있었다. 한동훈이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네 애비가 곧 널 구하러 오겠지, 이 개집애야. 그는 달궈진 쇠망치를 그녀의 팔 쪽으로 천천히 가져갔다. 살갗에 닿기도 전에 이글거리는 열기가 먼저 그녀의 피부를 태우는 듯했다. 하지만 네 잿더미나 수습하러 오게 될 거다. 칙! 마침내 붉은 쇠붙이가 그녀의 연한 팔뚝살에 닿았다. 살과 단백질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소리, 코를 찌르는 역겨운 냄새와 함께 이수연의 입에서 터져나오지 못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온몸의 신경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이 짐승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한동훈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말해봐라. 산채로 구워지는 기분이 어떤지.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녀의 모습을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이 감상했다. 박진섭은 묵묵히 그 잔인한 장면을 영상으로 전송했다. 수신이는 단 한 명, 이강진.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바닥에 나뒹구는 무전기에서 심장이 멎을 듯 익숙하면서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절대적인 냉정함으로 가득한 이강진의 목소리였다. 한동훈, 그 망치 내려놔라.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보다 네가 먼저 죽는다. 한동훈은 잠시 놀란 듯했다. 하지만 곧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이강진, 드디어 연락이 되셨군, 대장 나으리. 지금 내 딸내미 비명소리가 들리나? 아주 듣기 좋은데. 무전기 너머로 이강진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원하는 게 뭐냐? 하하, 원하는 거 글쎄다. 한동훈은 재미있다는 듯 다시 달궈진 망치를 이수연의 다른 쪽 팔에 가져다 댔다. 이수연은 고통에 찬 신음을 삼켰다. 온몸의 신경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이 짐승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한동훈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말해봐라. 산채로 구워지는 기분이 어떤지.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녀의 모습을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이 감상했다. 박진섭은 묵묵히 그 잔인한 장면을 영상으로 전송했다. 수신이는 단 한 명, 이강진.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바닥에 나뒹구는 무전기에서 심장이 멎을 듯 익숙하면서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절대적인 냉정함으로 가득한 이강진의 목소리였다. 한동훈, 그 망치 내려놔라.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보다 네가 먼저 죽는다. 한동훈은 잠시 놀란 듯했다. 하지만 곧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이강진, 드디어 연락이 되셨군, 대장 나으리. 지금 내 딸내미 비명소리가 들리나? 아주 듣기 좋은데. 무전기 너머로 이강진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원하는 게 뭐냐? 하하, 원하는 거 글쎄다. 한동훈은 재미있다는 듯 다시 달궈진 망치를 이수연의 다른 쪽 팔에 가져다 댔다. 이수연은 고통에 찬 신음을 삼켰다. 일단 지금 당장 부대를 포위하고 있는 니놈의 개들을 전부 물러나게 해. 반경 10km 밖으로. 그리고 헬기 한 대를 준비시켜. 연료는 가득 채워서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한 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리고 니놈 혼자 비무장으로 이 창고로 걸어들여와. 내 딸의 목숨과 니놈의 목숨을 맞바꾸는 거다. 어때? 공평하지 않나?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통보였다. 그는 이강진이 거부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압이라는 이름의 족소에 묶인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불보듯 뻔했다. 그는 이강진이 무너지는 모습을,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무전기 너머 이강진이 주둔하고 있는 임시 지휘 텐트 안,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최민아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딸의 고통스러운 소리에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남편의 굳게 담은 옆모습을 보며 간신히 참고 있었다. 주변의 참모들과 방첩사 요원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례적인 영웅이 일생일대의 가장 끔찍한 시련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대형 모니터에는 박진섭이 보내온 영상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딸이 고문당하는 장면. 그것은 아버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가장 잔인한 심리전이었다. 이강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스크린 속 딸의 얼굴을, 한동훈의 광기 어린 얼굴을 그저 묵묵히 응시하고 있었다. 테이블 아래로 그의 주먹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의 등줄기롱은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의 얼굴은 마치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기계처럼 차갑고 평온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있었다. 저 오만함, 저 자신감,
저것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한동훈은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고 있다. 그는 이강진이 이미 이성을 잃고 아비의 감정만 남은 상태라고 확신하고 있다. 바로 그 오만이 그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이강진은 무전기의 송신 버튼을 눌렀다.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지휘 텐트 안의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좋다. 네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최민아의 눈이 커졌다. 여보, 안 돼요. 참모 중 한 명이 다급하게 외쳤다. 대장님,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함정입니다. 하지만 이강진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의 눈은 오직 무전기와 스크린만을 향해 있었다. 그는 한동훈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더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열려있는 모든 군 통신망을 타고 창고 안의 한동훈에게까지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모든 포위 병력은 듣는다. 나는 지금부터 합참의장 권한으로 명령한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 전체를 움직이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지금 즉시 모든 공격 준비를 해제하고 현재 위치에서 뒤로 10km 후퇴한다. 반복한다. 전 병력 즉시 후퇴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무전기 너머의 한동훈이 만족스러운 웃음소리를 냈다. 그래, 그래야지. 역시 현명한 판단이야, 이강진. 이강진은 계속해서 명령을 내렸다. 항공대에 전파한다. 지금 즉시 코브라 헬기 한 대를 이륙 준비시켜라. 연료는 만땅으로 채우고 모든 무장은 해제한다. 한동훈 중장이 지정하는 좌표로 이동시켜 대기하도록. 텐트 안의 모든 이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영웅이 적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은 이강진이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버려 딸을 구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연극의 시작이었다. 이 모든 것은 한동훈이라는 단 한 명의 관객을 속이기 위한 이강진의 치밀한 심리전이었다. 그는 이미 한동훈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딸이 납치되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공개적인 포위 작전과 동시에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작전을 비밀리에 개시했다. 이강진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텐트 구석에 서 있는 한 사내에게로 향했다. 그는 다른 요원들과는 다른 검은 특수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제707 특수 임무단 알파틴의 팀장이었다. 이강진의 가장 믿음직한 후배. 이강진이 포위 병력의 후퇴를 명령한 순간 팀장은 조용히 자신의 무전기에 입을 가져다 댔다. 그의 목소리는 들릴 듯 말 듯한 속삭임에 가까웠다. 고스트, 위치 사수, 타겟 확인. 창고 주변의 어둠 속. 그곳에는 이강진이 공개적으로 배치한 헌병이나 방첩사 요원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곳은 처음부터 유령들의 무대였다. 수백 미터 떨어진 야산의 능선. 바위 틈과 수풀 속에 길리슈트로 위장한 저격수 2명이 미동도 없이 엎드려 있었다. 그들은 제707 특수임무단의 최정예 저격수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3시간 전부터 이 자리에 와서 자신들의 숨소리마저 죽이고 있었다. 그들의 스코프 안에는 창고 주변의 모든 것이 손에 잡힐 듯이 들어와 있었다. 창고 지붕 위, 그리고 인근에 버려진 감시탑, 그곳에 숨어있던 한동훈의 저격수들이 그들의 십자선 중앙에 완벽하게 포착되어 있었다. 한동훈의 저격수들은 이강진의 후퇴 명령을 무전으로 엿듣고는 긴장이 완전히 풀어진 상태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자세를 고쳐 앉거나 담배를 꺼내 물기까지 했다. 그 오만함이 그들의 목숨값을 결정했다. 707 팀장의 나지막한 명령이 저격수들의 이어피스에 울려 커졌다. 타겟 하나, 타겟 둘, 제거 승인. 다음 순간 밤의 정적을 깨는 아주 미미한 소리 2개가 거의 동시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총성이라기보다는 압축된 공기가 터져나가는 퍽하는 둔탁한 소름에 가까웠다. 아음속탄을 장착한 소음 저격총이 불을 뿜었다. 창고 지붕 위의 저격수가 가슴에 붉은 점을 찍으며 소리 없이 뒤로 쓰러졌다. 감시탑의 저격수 역시 이마에 구멍이 뚫린 채 난간아래로 추락했다. 그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동훈은 자신의 눈과 귀가 되어주던 저격수들이 소리 없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완벽한 도가내 든 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거미줄을 친 거미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지휘 텐트 안.
이강진은 알파 팀장으로부터 작전 성공을 알리는 눈짓 신호를 받았다. 그의 심장이 차갑고 단단하게 뛰기 시작했다. 연극의 1막은 끝났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었다. 그는 무전기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지휘관의 위험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딸을 구하러 가는 절박한 아버지의 목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물론 그것조차도 완벽한 연기였다. 알겠다, 한동훈.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가지. 혼자서. 그러니 제발 내 딸만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텐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방탄조끼도 헬멧도 그 어떤 무기도 없이 오직 낡은 전투복 하나만을 걸친 채 그는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는 연약한 사슴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서 최민아는 보았다. 절망과 슬픔을 연기하는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이글거리고 있는 차갑고 무서운 불꽃을. 그것은 사냥감을 눈앞에 둔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전쟁은 이제 막 진짜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밤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후퇴 명령을 받은 부대의 소음은 멀어졌고 이제 창고 주변에는 오직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맴돌았다. 이강진은 혼재였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오직 창고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자갈 깔린 바닥 위에서 서걱거리며 울려 퍼졌다. 그는 무방비 상태였다. 그는 연약한 아버지였다. 한동훈의 스코프 안에서 그는 완벽한 먹잇감처럼 보였다. 찬고한. 한동훈은 창문 틈으로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이강진의 실루엣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외부의 저격수들은 제거되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이 창고 안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그래, 그렇게 기어들어와야지, 이강진. 네 놈의 오만한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지는 걸 보니 아주 즐겁군. 이강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창고의 거대한 철구 나크로 다가섰다. 끼익.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문이 비명을 지르듯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아주 조금 열렸다.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틈이었다. 들어와라. 그리고 문은 닫아라. 어떤 꼼수도 부릴 생각 마. 한동훈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서 울려 퍼졌다. 이강진은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한 뒤 주저없이 그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철문이 닫혔다. 이제 이곳은 완벽한 밀실이 되었다. 호랑이 2마리가 하나의 먹잇감을 놓고 벌이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터가 된 것이다. 창고 안은 이강진의 예상보다 훨씬 더 어두웠다. 천장의 백열등 하나만이 공간의 윤곽을 겨우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을 때 그는 보았다. 창고 중앙에 쇠기둥에 묶여있는 딸 이수연의 모습을, 그리고 그 옆에 권총을 든 채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한동훈과 박진섭의 모습을. 딸의 팔에 남은 끔찍한 화상 자국이 그의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했다. 한동훈이 박수를 치며 그를 맞았다. 환영한다, 이강진. 네 놈의 마지막 무대에 온 것을. 그는 권총으로 이수연의 머리를 가리켰다. 자, 이제 네 놈이 가진 마지막 패를 보여봐라. 그 하드 드라이브 어디에 숨겼지? 그걸 넘기면 네 딸의 목숨은 살려주지. 물론 네 목숨은 아니고. 이강진은 딸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침착했다. 그 물건은 이미 안전한 곳에 있다. 너희가 손댈 수 없는 곳에.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 순간 한동훈의 시선을 자신에게로만 묶어두어야만 했다. 한동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거짓말 마라. 네 놈이 그걸 먼저 확보했다면 지금 이곳에 혼자 올 리가 없어. 그럴까? 이강진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한동훈, 네 놈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군.
네놈은 네가 판을 짜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내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거다. 뭐?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강진이 마치 연극에 막이 오르듯 천천히 손뼉을 2번 쳤다. 짝, 짝. 그 소리는 크지는 않았지만 창고의 정적을 깨뜨리기에는 충분했다. 그것은 신호였다. 다음 순간 창고의 모든 것이 변했다. 창고 사방의 어두운 구석, 녹슨 장비더미 뒤, 그리고 천장의 대들보 위에서 죽음의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일제히 일어섰다. 검은 전투복, 검은 복면, 그리고 소음기가 달린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제770 특수임무단의 알파팀 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유령처럼 나타나 순식간에 한동훈과 박진섭을 향해 수십 개의 총구를 겨누었다. 레이저 포인터에서 발사된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두 사람의 이마와 심장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었다. 한동훈의 눈이 공포와 불신으로 터질 듯이 커졌다. 이게 어떻게... 내 저격수들은... 이강진의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그들은 이미 먼저 지옥에 가 있다. 이제 네놈 차례다. 박진섭은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했다. 그는 이수연의 목을 팔로 감아 그녀를 인간 방패로 삼았다. 그리고 그녀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이 계집애부터 쏴버리겠다! 하지만 707 대원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강진의 다음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상황은 다시 한번 일촉즉발의 대치 상태로 돌아갔다. 한동훈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래, 이강진, 역시 네놈답군. 하지만 어쩔 거냐? 네놈의 딸 목숨이 내 손에 있는데 네놈의 개들에게 지금 당장 총을 버리라고 명령해. 이강진은 한동훈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내려는 분노한 신의 눈이었다. 한동훈, 네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내 딸을 놓고 총을 버려라. 그러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지. 닥쳐! 한동훈이 포효했다. 명령해! 당장! 이강진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한동훈과 약 10미가의 거리를 두고 마주섰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는 없다. 너 같은 반역자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다. 그는 자신의 딸 이수연을 향해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닌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이수연 이병! 이수연은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의 목소리에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그녀의 눈이 흐릿한 초점을 맞추며 아버지를 향했다. 지금부터 내 명령을 들어라. 이것은 명령이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한동훈조차도 이강진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몰라 잠시 당황했다. 이강진의 다음 명령은 창고 안의 모든 이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금 즉시 네놈의 목을 잡고 있는 적의 팔을 물어뜯어라. 뭐라고? 한동훈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수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군인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 자신을 잡고 있던 박진섭의 팔뚝을 짐승처럼 물어뜯었다. 으악! 예상치 못한 공격에 박진섭의 팔에서 순간적으로 힘이 풀렸다. 그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그 0.5초의 찰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강진이 포효했다. 지금이다! 번쩍! 탕! 2개의 섬광과 한 발의 총성이 거의 동시에 터져나왔다. 이강진이 숨겨두었던 나이프를 던지는 동작과 최민아가 닫힌 철문 틈 사이로 저격총을 발사하는 동작이. 그렇다. 최민아는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저격수 중 한 명이었다. 이강진의 나이프는 한동훈이 들고 있던 권총을 정확히 맞춰 팅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최민아의 저격탄은 박진섭이 들고 있던 권총을 그의 손가락 몇 개와 함께 박살내버렸다. 2명의 배신자는 순식간에 무장 해제되었다. 모든 것이 1초 안에 일어났다. 707 대원들이 그들을 덮치기 전에 이강진이 먼저 움직였다. 그의 몸은 마치 전성기 시절의 크김대원처럼 번개같이 한동훈을 향해 날아들었다. 이제부터는 별들의 전쟁이 아니었다.
오직 두 남자의 원초적인 육체와 의지의 싸움이었다. 이강진의 주먹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한동훈의 얼굴을 강타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한동훈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발악하며 미친 듯이 반격했다. 두 사람의 주먹과 발길질이 창고 안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다. 금속성의 격음, 거친 숨소리, 뼈와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뒤섞여 잔혹한 교향곡을 연주했다. 하지만 승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한동훈은 책상에 앉아 음모를 꾸미던 배신자였지만 이강진은 평생을 실전 속에서 살아온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이강진은 한동훈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복부에 강력한 팔꿈치 공격을 꽂아 넣었다. 한동훈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가 무너지는 순간 이강진은 그의 팔을 꺾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우두둑. 팔이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한동훈이 비명을 질렀다. 이강진은 그의 위에 올라타 피투성이가 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내리쳤다. 한 대, 한 대 내릴 때마다 그의 분노가 함께 터져나왔다. 이것은 네 놈이 배신한 조국을 위한 것이다. 퍽! 이것은 네 놈 때문에 죽어갔을 내 부하들을 위한 것이다. 퍽! 그리고 이것은 내 딸을 위한 것이다. 마지막 일격과 함께 한동훈은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최민아가 이끄는 팀이 팔을 붙잡고 발악하는 박진섭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이강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진 한동훈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따위는 없었다. 오직 깊은 허탈감과 슬픔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딸에게로 다가갔다. 707 대원들이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잘라내고 있었다. 자유로워진 이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이강진은 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는 더 이상 대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딸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창고에 부서진 문틈 사이로 마침내 새벽의 빛이 스며들어 오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있었다. 새벽의 첫 빗줄기가 폐창고의 부서진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그 빛은 밤새 벌어졌던 지옥 같은 싸움의 흔적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피와 먼지, 그리고 배신의 잔해들. 하지만 그 빛은 또한 길고 길었던 어둠이 마침내 끝났음을 알리는 희망의 서곡이기도 했다. 이강진은 딸을 품에 안은 채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이수연은 아버지의 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고통과 공포의 눈물이자 살아남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해방감의 눈물이기도 했다. 최민아가 다가와 두 사람을 조용히 감싸 안았다. 그 순간 그들은 별을 단 장군 부부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폭풍을 헤쳐나온 평범하고도 위대한 가족이었다. 창고 밖은 이미 새로운 세상이 되어 있었다. 한동훈과 박진섭 그리고 그들의 수하들은 모두 차가운 수갑을 찬 채 방첩사 요원들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잔인함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하고 패배한 표정만이 가득했다. 한동훈은 부러진 팔을 붙잡은 채 이강진을 향해 증오와 저주가 가득 담긴 눈빛을 보냈지만 이강진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에게 한동훈은 이제 심판이 끝난 과거일 뿐이었다. 수색팀이 창고 구석에 숨겨져 있던 검은색 돈 가방을 발견했다. 가방을 열자 그 안에서 전술용 손전등으로 위장된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뒤흔들 뻔했던 재앙의 씨앗. 그것은 이제 역적들의 죄를 증명할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 되어 차가운 증거물 수집 봉투 안으로 들어갔다. 사건의 전말은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단순 군납비리로 시작되었던 수사는 현직 합참작전본부장이 주도한 국가 반역 사건으로 그 실체를 드러냈다.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믿었던 군의 심장부에서 이토록 끔찍한 배신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군사재판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었다.
한동훈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이강진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꾸민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장 하드드라이브에서 복구된 데이터는 그의 모든 변명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 안에는 그가 수년간 적국과 내통하며 군사기밀을 팔아넘긴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대가로 그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과 차기 합참의장 자리를 보장받았던 것이다. 박진섭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원래 촉망받는 무기 개발자였지만 한동훈의 꿰매 빠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의 참회는 너무 늦었다. 조태웅 소장을 비롯한 모든 연루자들 역시 자신들의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별들은 그들의 어깨에서 치욕스럽게 떨어져 나갔다. 마지막 선고 공판일.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추상 같았다. 피고 한동훈, 박진섭에게 적용된 여적죄에 대하여 군형법 제5조에 의거하여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극형. 하지만 조국을 등진 반역자에게 법은 가장 무거운 철퇴를 내리쳤다. 한동훈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절규하며 발버둥 쳤지만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법정에서 사라졌다. 그가 꿈꿨던 야망의 끝은 차가운 독방의 이슬이 되는 것이었다. 정의는 가장 절대적이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며칠 후 국군 수도병원.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1인실 병동. 이수연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팔에는 아직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진 군인의 빛이 서려 있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이강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4개의 별을 단 대장이 아니었다. 그저 딸을 보러 온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몸은 좀 어떠냐? 이강진이 어색하게 물으며 딸의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평생을 아버지와 딸보다는 상급자와 하급자처럼 지내왔다.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둘 다 서툴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이수연이었다. 아버지, 그래. 그때 창고에서 왜 저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적의 팔을 물어뜯어라. 그녀는 그 순간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었다. 이강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에 대답했다. 나는 군인이기 이전에 네 아버지다. 그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통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는 네게 아버지가 아니라 지휘관이어야만 했다. 너를 내 부하로, 내 전우로 믿어야만 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믿었다. 내 딸은 그저 나약한 인질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너는 내 믿음에 답해 주었다. 이수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냉혹한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깊고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다. 이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앞에 섰다. 그리고 군에 입대한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경례를 붙였다. 각 잡힌 완벽한 거수경례였다. 이병 이수연, 아버지를, 지휘관님을 믿습니다. 충성! 이강진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경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딸을 아주 힘껏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부서지고 서툴렸던 관계는 지옥 같았던 그 밤을 통과하며 마침내 하나로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창밖으로 평화로운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공리는 실현되었고 상처는 아물기 시작하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핏빛으로 얼룩졌던 상처 위로 새로운 살이 돋아나듯 군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한동훈의 반역 사건은 군 역사상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되었지만 동시에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내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강진은 그 모든 격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사건 수습을 총지휘했고 군 개혁을 위한 위원회를 이끌었다. 모두가 그가 차기 합참의장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의 리더십과 강직함은 위기에 빠진 군을 구할 유일한 대안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강진은 다른 선택을 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모두가 그의 결정을 만류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그의 결심을 되돌리려 했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군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맑게갠 가을날 오후, 7사단의 연병장은 젊은 병사들의 함성으로 가득했다. 각계전투 훈련이 한창이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병사들이 포복과 약진을 반복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풋풋한 열정과 함께 조국을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연병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 이강진과 최민아가 나란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별을 떼어낸 평범한 중년 부부의 모습이었다. 이강진의 얼굴에는 평생을 짊어졌던 무거운 책임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훈련의 한창인 한 명의 병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 질끈 동여맨 머리,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악착같이 흙바닥을 기고 있는 작은 체구의 병사, 이수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리숙한 이등병이 아니었다. 어깨에는 2개의 작대기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수연 일병. 그녀는 동기들 사이에서도 에이스로 통했다. 그 끔찍한 사건 이후 그녀는 군 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강한 군인이 되어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팔에 남은 희미한 흉터는 이제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훈장처럼 보였다. 최민아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녀는 남편이 평생을 꿈꿔왔던 합참의장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 안타까웠다. 이강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아내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후회? 아니, 단 한순간도.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단단했다. 나는 평생을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살아왔소. 전장에서 적을 물어뜯고 내 부하들을 지키는 것이 내 숙명이라고 믿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하지만 나는 틀렸었소. 진짜 호랑이는 내가 아니었소. 그의 눈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저 아이야말로 진짜 호랑이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가장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이빨을 거두지 않았던 나보다 훨씬 더 용감한 군인이지. 그는 깨달았다. 한 명의 군인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어깨 위에 단 별의 개수나 화려한 훈장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꺾이지 않는 용기와 신념, 그리고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미 딸에게 물려주었던 것이다. 그것으로 그의 군인으로서의 삶은 완벽하게 완수되었다. 훈련이 끝나고 병사들이 3355 막사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수연이 언덕 위에 서 있는 부모님을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흙먼지 투성이었지만 그 모습은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강진과 최민아도 그녀를 향해 따뜻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세 사람의 그림자 위로 아름다운 가을의 석양이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한 마리의 늙은 호랑이는 이제 조용히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을 물려받은 젊고 강인한 암호랑이가 이제 막 자신의 시대를 향해 포효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결코 사라지지 않을 진정한 맹호의 유산이었다. 대장 이강진은 딸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호랑이처럼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악을 이긴 결정적인 무기는 그의 딸이 보여준 작은 용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절대적인 힘과 평범한 한 사람의 꺾이지 않는 용기, 둘 중 무엇이 진정한 정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